자, 기초이론과정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정책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 상단에 89번 최고 가격제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선 공선을 그려보겠는데, 자, 우리 배웠죠. Y축은 관행적으로 가격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X축은 양이 되겠죠. 좀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요를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호로 P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지금 우리가 금액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자, P스타가 1,0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1,000원이다. 그럼 이때 시장에 형성되는 균형 가격인 1,000원 이 자체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부가 판단할 수는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 1,000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선 자,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 될까요?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혼동하지 마세요.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상한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자, 설명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상한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00원 여기에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자, 800원 여기에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면 800원 범위 이내에서만 받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공급자들은 어때? 800원 범위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8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800원이 뭐가 됩니까? 최고 가격 상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낮춘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800원에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론적으로 500원의 가격 공급자들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음 800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 형성된 균형 가격이 1,0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음 1,2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5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그럼 이때 보세요. 시장 형성되는 균형 가격인 1,000원을 받아야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상 이윤을 얻는 겁니다. 정상이윤을 얻는다. 그리고 시장 형성된 균형 가격인 1,0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땐 어떻습니까?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설명드렸죠. 정상 이윤은 시장 평균의 이윤을 말하는 것이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분이 결국 뭡니까?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결국은 이 사례를 보니까 공급자들은 800원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더 적게 벌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모든 공급자들은 얼마의 가격을 받을까요? 바로 800원을 받게 되나. 물론 이론적으로는 500원 받을 수 있지만 공급자는 얼마 받겠어요? 800원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었지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800원에 최고 상한 설정하니까 가격이 얼마 됐습니까? 800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가격을 낮춰준 효과가 나타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이 같은 경우겠죠. 시장에서 형성 균형 가격은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이보다 더 높은 1,200원에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1,200원 범위 이내에서만 받으라 그 이야기죠. 공급자들은 1,2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론적으로는 이제 500원
500원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800원도 받을 수 있고 1000원도 받을 수 있고 1200원도 받을 수 있다냐.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15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상인도 얻지 못할 800원, 500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어때?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으로는 뭐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가격 받고 팔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는 1000원 받고 팔 것인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1200원 받고 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문제다. 자 보세요. 항상 공급자들은요. 정상이윤 만나면 얼마인지 공급할 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자, 김 씨는 1200원 받고 팔고 있으면서 초과이윤을 얻고자 한다냐. 그러나 이 씨는 정상 이윤마다 얼마인지 공급을 용의가 있다. 그래서 1000원 받고 팔고 있다냐. 그럼 저는 누구와 거래할까요? 똑같은 제품인데 1200원 거래합니까? 1000원과 거래합니까? 당연히 1000원과 거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1200원 받으면 뭐 초과이윤을 얻으니까 너무 좋겠지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김 씨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정상 이윤 만나면 얼마인지 팔 용의가 있기 때문에 1000원 받고 팔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얼마 돼버립니까? 1000원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공급자들이 1000원 받고 팔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죠. 1000원. 개입한 이후에도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0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가격은 낮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도 더 높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1000원으로 돌아왔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도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면 당연히 이처럼 균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는 이야기. 이때는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해서 이것도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이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니까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버린다.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쓰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도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때 가격을 낮춰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격 규제 제도를 우리가 뭡니까? 최고 가격제다 또는 상한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살펴보는 대표인 예가 바로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다. 또 임대료 상한제다.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소비자 즉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적용하는 건 최고 가격 상한이다 생각하시고 잘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걸 생각하시는 얘기. 상한이니까 뭡니까?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여튼 자 소비자 수요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줘야 한다. 이때는 뭡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지 정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라고 이 사례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임대주택 시장에 적용하면 바로 뭡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상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결국 이제 임대료 상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이보세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보세요. 이제 임대주택 시장이다 생각합시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성은 우하향, 공급성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성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 형성된 균형 임료가 적절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료가 지나치게 높더란 이야기예요. 시험 지나치게 높아서 정부가 판단할 때는 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자, 임대료 줄여서 우리가 임료 표현했죠. 임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줄 목적으로 정부가 임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자, 임차인은 당연히 소비자, 수요자다 알 수 있겠지요. 수요자. 자, 이를 보호할 목적이니까 가격을 낮춰주고자 한다. 임대를 낮춰주고자 한다라는 거. 그럼 이때는 뭘 설정해야 됩니까? 바로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최고 가격 상한 설정도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지. 임료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더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균형도니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대료 상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료를 낮춰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뭘 설정합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9번 최고 가격제, 90번 임대료 규제 정책 이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린팅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 봅시다. 자, 최고 가격제란 최고 가격 이걸 설정하는 거지요. 정부가 최고 가격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나 소비자 즉 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작하는 가격 규제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대표내가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최고 가격제 이걸 임대주택 시장에 옮겨오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상한제다. 이게 이제 90번 내용이에요. 지금 봅시다. 자, 임대료 급등제에 대해 시장 임대료 이하 수준이요.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임료보다 더 낮게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임대료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 일정 범위 내에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이도 역시 최고 가격제, 상한제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우리 지금 높아야 시장에 이런 질문 나온 거 잘못됐죠?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높게 설정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낮게 설정을 해야지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쳐주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그렇죠?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1번 내용입니다. 자, 91번은 역시 임대주택 정책의 하나가 되겠죠. 사실 저희는 조금 전에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상한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는 임대주택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또 임대료 보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도 임대주택 정책의 하나의 수단이 되겠는데, 자, 임대료 보조 제도다라는 건데, 자,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임대료 보제도 또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좋습니다. 자, 말 그대로 봅시다.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임대료는 누구에게 보조해 줄까요? 자,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보조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임대료 보조다 하면 임차인에게 보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임차인에게도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임대인에게 임대료 보조해주면 임대인은 임대료 보조받는 만큼 임대주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하겠지요.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럼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혜택은 결국은 누구에 돌아갑니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료 보장책 이 자체는 임차인 즉 수요자를 지원하는 주택정책의 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대료 보조받은 임차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은 일정하더라도 임대료 보조 이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질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문 살펴드립니다. 91번 봅시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인 정책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라며 임대료 보조 이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소득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소득 증대 효과라여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입장에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92번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정부가 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까? 임대인에게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예를 들어서 100 이거로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부과한 세금 100을 임대인이 직접 내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과한 세금 100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떠 넘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임대료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증금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부과세금 100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떠 넘기고자 한다는 겁니다. 참 부과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고자 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가 이건 뭡니까? 또 넘긴다 이런 의미예요. 또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과세금 100 전액이 임차인에게 전가된 것만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서로 나눠 부담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60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결국 임대인은 부과세금 100 전액을 임차인한테 또 넘기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전액을 떠넘기지 못하고요. 60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과세금 100 중에 60은 임차인에게 전가시켰네요. 그럼 40은 전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이분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 조세의 전가 인해서 임대인처럼 서로 부담의 몫이 결정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랄 것인가? 바로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착이다. 이건 뭡니까? 돌아올 귀자를 쓰는 겁니다. 부담 몫이 결정돼서 돌아왔다. 이런 의미에서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조세 정책 이월에서는 먼저 이 용어부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조세의 전가, 조세의 귀착이다라는 건데 전가는 뭡니까? 또 넘기는 것이고 귀착은 뭡니까? 조세의 전가에서 서로 부담이 없이 결정돼서 돌아왔다. 이게 귀착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92번 한번 보세요. 자,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 이걸 뭐랍니까? 조세의 전가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의 몫이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용어 정리하시고 다음 93번입니다. 93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과한다.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팔려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미룬다. 그럼 거래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동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이론에서 그래서 어떤지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한번 생각합시다. 자, 주택시장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과한다. 그럼 내가 지금 주택 팔려다도 세금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판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주택이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럼 주택 공급이 동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이 동결된다는 이야기. 그럼 주택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공급이 동결되면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뛰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상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분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에도 물론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자,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물량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 그래서 동결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이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5장 부동산 정책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책론도 우리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 조금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6장입니다. 자, 6장은 부동산 투자론이다 소인데 사실 투자론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무려 지난 시험에서는 8문제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합계는 총 40문제예요. 그럼 40 중에 8문 출제됐으면 굉장히 많이 출제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어렵더라도 우리는 극복을 했는 이야기예요.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하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4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는 10억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10억 이걸 가지고 내가 명품 가구를 살 수가 있겠지요. 또 명품 핸드백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명품 시계도 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지고 있는 10억 이걸 가지고 A 회사에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취득한다. 뭐 때문일까요?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보유한다면 그리고 처분하겠지요. 자,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대되는 수익 2억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쟁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 내가 가진 돈 10억 을 가지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임대용을 취득해서 여기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한다면 자,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 얼마입니까? 2억. 이걸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10억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겁니다. 먼저 1번 케이스예요. 자, 가지고 있는 10억. 자,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재 명품 가구나 핸드백, 시계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자체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또 현재 지출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좀 현재 소비하는 이 행위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렇죠. 확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자, 현재의 소비다. 확실한 현재의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자, 2번, 3번 이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는 아니지요.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 1년 동안 임대한다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기대되는 수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대된 수익 이걸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2번, 3번은 확실한 현재 소비다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2번, 3번은 확실한 현재 소비를 때 희생시키겠다는, 내가 지금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쓰지 않겠다.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가로서 어때? 2억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달성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는 불확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이 사례는 확실한 현재의 소비, 즉 지출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예요. 확실한 현재 소비 지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이 사례는 확실한 현재 소비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지요. 확실한 현재 소비를 어떻습니까? 희생시킨다는, 내가 지금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희생시키겠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이 사례는 투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번 이 사례는 현재 소비하는 행위예요. 그렇지만 2번, 3번은 어떻습니까? 투자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다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이 사례는 투자의 대상이 뭡니까? 주식이지요. 주식. 따서 2번은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다. 다음은 3번은 투자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이지요. 따서 3번 이는 뭡니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 어때? 부동산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투자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투자라는 것은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현재의 현금 지출과 장래의 현금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경우를 부동산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자, 이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 보시면 먼저 임대용 부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득이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처럼 이제 임대업이 가능한 것도 부동산은 뭡니까? 일반 저협에서 오래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기 때문에 임대업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임대업을 취득하고 임대업이란 운용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뭡니까?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이다 생각하시고, 운용의 가장 대표가 임대업이라 해서 우리는 앞으로 임대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번 부동산 투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자, 투자란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여, 바로 이 부분이죠.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된 구성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즉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경우를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 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3단계 이루어진다 했죠? 뭡니까? 취득, 자, 운용, 그리고 처분처럼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5번입니다. 자, 95번은 지렛대 효과다라는 게 소개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 자,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다 이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처럼 큰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야.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로 내 힘으로 들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들어 올려보기 위해서는 어때? 여기에 막대를 넣는다는 이야기야. 막대. 막대에 힘을 빌린다면 어때? 자,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막대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지렛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지렛대를 활용한다면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 이걸 어때? 지렛대 효과다 또는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퇴산 이 같은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같은 자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임대용산을 자 A라는 임대용산을 취득하는데 그런데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더라. 근데 이제 자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10억이라는 이야기. 밑에 10억 전액을 자,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부동산은 우리 배웠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대출받은 금액, 즉 유흥자 받은 금액, 이건 뭡니까? 타인 자본이다 할 수 있겠죠. 타인 자본. 처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총 태연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내 돈을 뭘 할 것인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기 자본은 때끌어서 치끌어서 지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지분. 다음은 타인 자본이 있죠. 타인 자본. 자 부동산 투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뭘 것인가? 저당입니다. 저당. 자 여러분들이 저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어로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더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여러분이 모기지다. 모기집이 아니에요. 모기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모기지.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당이에요. 그럼 저당은 뭐는 것인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 방식으로 때 우리가 총칭해서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럼 잡으세요. 이제 부동산은 저당호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저당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에서 이처럼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때 보세요. 자, 총 투자액은 10억이라 했어요. 10억 전액을 자기 자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10억 전액을 자기 자만으로 구성한다면 이때는 타인 자본 때 조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 6억이라는 이야기. 그럼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4억을 조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자본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맞췄대.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 이와 때 논리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에서도 이와 같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은 자기 자본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 이걸 1번 사례다, 2번 사례다 가정했다. 그럼 자 1번 사례 보세요. 1번 사례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번 이 사례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자, 그렇지만 2번 이 사례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죠? 자,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개겠죠. 뭐 가장 대표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겠다. 이게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또 타인자 활용 이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세를 안은 이 금액만큼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남의 돈이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보자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지렛대과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과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때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는 1번 이 사례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금융적 위험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렛대과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 어때?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지렛대과는 위험을 어때? 줄이는 이 같은 기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을 줄인 기법이 아니라 어때? 금융적 위험이다. 이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렛대과는 어때?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지렛대과를 기대한 사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어때?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어떤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지렛대과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어때? 오히려 부담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서 이 같은 지렛대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 투자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95번이에요. 95번에 대해서 지문 한번 살펴봅시다. 95번 봅시다. 지렛대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이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다. 표현 나와있죠. 이건 남의 돈 많이 쓰 적게 쓰냐 이 문제 되겠지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결국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자 그 이야기죠. 자, 다시 봅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친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지렛대과 레버리지 효과 혼용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지렛대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융자를 받는다, 대출한다 하나 이해가 되겠죠. 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또 이해가 된다 그랬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지렛대과 레버리지 효과의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쯤 봅시다. 타인 자본 활용으로 지렛대과는 얻을 수는 있지만 부담이 될 위험, 예를 들어서 금융적 위험도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렛대과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그랬죠?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어때?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6번입니다. 자, 96번은 위험이다 이래 표현해 드렸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해봅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처럼 자,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자, 기대했던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결국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위험이 있을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는 어때?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위험은 결국 어때? 미래가 즉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자 이것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계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 자, 그리고 표준 편차 를 통해서 위험을 측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이 생각하세요. 분산, 이 의미를 한번 삽시다. 분산이 뭡니까? 흩어지다. 그럼 잡세요. 흩어지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입니까? 바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에 뭐가 있다?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분산은 기호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인데 아주 요사한 거 하나 적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 돌려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돌려 쓰면 되겠죠. 시그마다 돌려 쓰면 됩니다. 그럼 돌려 써도 안 이뻐요, 안 이뻐. 돌려 쓰기 어렵고 그럼 마음 편하게 그냥 어때? 6 쓰세요. 6. 그럼 6 쓰고 읽을 때만큼은 6이라 읽으면 안 되겠죠? 뭐라 읽으면 됐어요? 시그마 이렇게 읽는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자, 시그마의 제곱이 있다는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는다. 이걸 그래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기는 분산,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어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자,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입니까? 바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이 뭐가 있다?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6번 질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투에서 예상한 결과와 예상한 결과가 있죠.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걸 뭐라 합니까?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자, 다음 주 봅시다.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설명드렸죠? 자,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는 어때?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일통에서 뭘 측정합니까? 위험을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9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 98번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제 요구 승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구 승률이다. 이건 말 그대로 봅시다. 자, 요구 승률은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의미죠.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그럼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투자자가 요구한다. 아시겠죠? 그럼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 사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위험을 고려해서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 이만큼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것은 자,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A라는 자, 임대용 부동산 투자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같은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소한 몇 프로를 요구하는 겁니까? 15%를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15%도 주지 않는다면 투자하겠어 안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몇 프로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15%가 있어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은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흔히 필수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자 나는 최소한 15%는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투자가 이르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이르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A라는 동일한 투자 아니할자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송송 커플이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송중기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송혜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에서 동일한 투자일자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요것에는 아주 주관적 수익률이 된다 생각하시고, 무슨 요것에는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고려한 수익률에서 최선의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요것에는 위험을 고려한 최단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입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우리 시험은 최근에 이걸 말 바꾸고 있어요. 최대한 수익률이다. 잘못된 표현이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투자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요. 자, 요구수는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무위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위험율이 있다. 여기에 위험 할증률 더해줍니다.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자,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률을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더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인플 보상률을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졌는 10억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운용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운용할 수 있겠죠. 먼저 내가 10억 이걸 1년 동안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당시에 만기되면 자, 예를 들어서 3% 이자율에서 이자 주겠다. 서로 약속하겠지요. 약속했죠. 그래서 3% 이자율에서 이자 주겠다 약속해요. 물론 요즘에는 정기예금 금리 아주 낮아졌죠. 3%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됐습니다. 여튼 우리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3% 이자율에서 이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기가 되면 자, 은행이 수익이 많든 적든 나라의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3% 이자율 이자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3%는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참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위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는 위험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위험 이자율 이걸 줄여서 무위험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이다. 무위험률 여튼 뭐라 합니까?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요.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정기예금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위험이 없음을 불구하고 3% 이자율에서 이자 줄까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정기예금 가입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 그럼 은행은 1년 동안 10억 돈을 쓰겠지요. 결국 1년 이것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율이다. 이는 결국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또 가져온 10억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임대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업을 하더라도
3%도 나오지 않는다면 임대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어때? 정기금 가입할 겁니다. 그렇죠? 임대업에서 3%가 기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3%와 이때 3%는 차이가 있겠죠. 사실 정기금 3%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임대업일 때 3%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이는 어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같은 3%예요. 같은 3%지만 자 위험이 없는 3%고요. 위험이 있는 3%라는 이야. 그럼 여러분 뭘 선호합니까? 당연히 위험이 없는 3%를 선호하겠죠? 그럼 이때도 임대업 하겠다는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정기금 가입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리고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보세요. 이 어떤 3% 여기에다가 자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야 어때? 임대업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에 대한 자 추가적인 보상이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쪽에다 그럼 자 이제 여기에 3% 여기에다가 3%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때? 임대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3%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3%는 무위험률이다 할 수 있겠죠.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무위험률은 위험이 어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위험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죠. 오로지 어떤 무위험률은 시가에 대한 대가, 시가에 대한 보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위험 할증률은 뭡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의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예상된 인플레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인플레 이 부분을 요것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학자 이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도 배우시지만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발견에 따라서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우리 예를 들어서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위험률에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여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 여기까지 반영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자 요것은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줄여서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이제 자 위험 조정률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나오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됐어요?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결국 위험을 고려한 수익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자 위험 조정률이다 이 표현하면 뭘 떠올리자? 요구 수익률 이걸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이런 생각합시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가 안정적이면 인플레 보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자 위험 조정 할인율도 즉 위험 조정률도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여기까지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물가가 안정제다 가져간다면 인플레에 대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을 더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것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조건 일정한데 여기는 무위험률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왜? 다 더한 값이니까. 다음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자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이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보상을 더 요구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자, 위험 할증률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자, 그럼 다른 조건 일자인데 여기는 위험 할증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래서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자 보세요.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어떤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시인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제가 위험 수익 이 사이에 이 기호를 넣어드렸어요. 자, 이 기호 들어있죠? 이 기호는 여기서 빼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이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바로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상승한다는 이야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위험이 커질수록 어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어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서는 위험과 수익 사이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다른 쪽의 일자 가장해서 위험 할증률이 여전히 상승할수록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조건 일자다는 이야기야. 일자인데 인플레가 더 심할 것이다 예상되면 인플레 보상을 더 요구하겠죠? 그 인플레 보상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 수익률 다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자,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선의 수익률이라고 했죠. 최선의 수익률이다. 자, 이 같은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은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 수익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동일한 투자가 아니랄지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다를 수가 있다라서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 된다. 이런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서 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프린트물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자, 프린트물 97번 보겠습니다. 97번. 자, 요구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 여기에 위험 할증을 더해주고 인플레 보상까지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구 수익을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또는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자, 위험을 어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대상산에 자금을 퇴충족될 최선의 수익률이다. 자, 최선 수익률 주어지 마세요. 동그라미 크게 쳐주세요. 최선의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대가죠.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어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무위험률입니다. 무위험 이자율 줄임말했죠. 무위험률이란 장래 기준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 말한다. 뭐 대표님과 정의연 금리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위험 할증률입니다. 이는 뭐 위험 보상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란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된 수익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무위험률이 상승할수록 그럼 다른 쪽 일자인데 이처럼 무위험률이 상승할수록 어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설명드렸죠. 다음 위험이 클수록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걸 원하겠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어때? 상승한다.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은 98번입니다. 자, 98번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수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어때? 항상 비례한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하세요.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는 위험과 수익 사이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결국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투자론 98번 용어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9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